한반도를 가로지르는 강 하나가 있다. 한강이라 불리는 이 물줄기는 오늘날 연인들이 손을 잡고 산책하는 평화로운 공간으로 기억되지만 2000년이라는 시간의 무게 속에서 이 강은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욕망과 야심이 교차하는 곳, 권력이 피로 물들던 전장, 그리고 왕조의 흥망성쇠를 목격한 침묵의 증인이었다. 강물은 언제나 같은 방향으로 흘렀지만 그 물결 위로 펼쳐진 인간의 드라마는 끊임없이 변화했고 매번 새로운 비극과 영광을 써내려갔다.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한강은 단순한 자연의 일부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자원이자 전략적 요충지였다. 세 개의 왕국이 이 땅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던 시절, 가장 먼저 한강의 가치를 간파한 이는 백제의 온조왕이었다. 고구려 건국자 주몽의 아들로 태어난 온조는 형제간의 권력 다툼을 피해 남쪽으로 내려왔고 한강 유역의 비옥한 평야와 수은의 이점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그는 오늘날 송파구와 하남 일대의 도읍을 정했고 백제는 이곳을 기반으로 500년 동안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다. 강은 백제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었고 중국과의 교역로를 열어주었으며 왕국의 번영을 떠받치는 생명줄 역할을 했다. 하지만 역사는 결코 한 세력의 동무대가 되는 법이 없었다. 북쪽에서 강력한 기마민족의 후예들이 세운 고구려는 남진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특히 장수왕은 야심만만한 정복군주였다. 그는 평양으로 수도를 옮긴 후 한반도 남부를 향한 본격적인 침공을 준비했다. 서기 475년 고구려의 대군이 한강을 향해 물밀듯 밀려왔다. 백제의 계로왕은 끝까지 저항했지만 고구려의 군사력은 압도적이었다. 성벽이 무너지고 궁궐이 불타올랐으며 마침내 계로왕은 포로로 잡혔다. 전해지는 기록에 따르면 장수왕은 포로가 된 적국의 왕을 아차산 아래로 끌고 가 처형했다고 한다. 피는 강물에 섞여 흘러갔고 한강은 그날 이후 70년 동안 고구려의 소나귀에 있었다. 고구려는 이곳을 남평양이라 부르며 남방 진출의 교두보로 삼았다. 그러나 역사의 수레바퀴는 다시 한번 돌아갔다. 한반도 동남쪽에서 조용히 힘을 키우던 신라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신라의 진흥왕은 젊고 야심찬 군주였으며 한강 유역의 전략적 가치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교묘한 외교 전술을 구사했다. 먼저 백제와 동맹을 맺어 고구려를 함께 압박했고 고구려가 밀려나자마자 백제를 배신하고 한강 전역을 독차지했다. 이 배신은 백제 성왕의 분노를 샀고 결국 성왕은 신라와의 전투에서 전사하고 말았다. 신라는 이렇게 얻어낸 한강을 통해 중국과의 직접 교역로를 확보했고 이는 훗날 삼국통일의 결정적 발판이 되었다. 강은 여전히 같은 곳을 흐르고 있었지만 그 위에 새겨진 이름은 3번이나 바뀌었고 그때마다 수많은 생명이 쓰러져 갔다. 세월은 흘러 고려시대가 도래했다. 고려 왕조는 개경, 즉 오늘날의 개성을 수도로 정했지만 한강 유역을 결코 무시하지 않았다. 이곳은 남경이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왕들은 종종 이곳에 행차하여 임시 궁궐에 머물렀다. 고려의 왕들이 이 지역에 특별한 관심을 보인 데는 풍수 지리적 이유가 컸다. 당시 유행하던 도참 사상에 따르면 한양 땅에는 특별한 기운이 서려 있다고 여겨졌고 언젠가 이곳이 새로운 왕조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예언도 있었다. 고려 왕실은 이러한 믿음 때문에 남경에 궁궐을 짓고 정기적으로 순행했으며 이를 통해 왕권의 정당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강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흐르고 있었고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1392년 역사의 물줄기가 크게 꺾이는 순간이 찾아왔다. 고려의 무장이었던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하여 정권을 장악하고 새로운 왕조를 선포한 것이다. 조선이라는 이름의 새 나라가 탄생했고 이성계는 태조가 되었다. 하지만 새 왕조에게는 해결해야 할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 개경은 500년 동안 고려의 수도였고 그곳에는 구세력의 뿌리가
깊게 박혀 있었다. 태조와 그의 참모들은 깨달았다. 진정한 새 출발을 하려면 물리적으로도 과거와 단절해야 한다고. 천도 논의가 시작되었고 여러 후보지 중에서 한양이 최종 선택되었다. 풍수적으로 명당이었고 한강이라는 천혜의 수로가 있었으며 무엇보다 한반도의 중심부에 위치해 전국을 통치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1394년 공식적인 천도 작업이 시작되었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총괄한 인물은 정도전이었다. 그는 단순한 정치가가 아니라 이상주의자이자 설계자였다. 정도전은 새 도읍을 유교 이념이 완벽하게 구현된 공간으로 만들고자 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청사진이 있었다. 도성의 중심에는 경복궁이 자리 잡고 왼쪽에는 종묘를 배치하여 조상을 모시며 오른쪽에는 사직을 두어 토지와 곡식의 신을 섬긴다. 이것이 유교 경전에서 말하는 좌묘우사의 원칙이었다. 사대문의 이름도 무작위로 지어진 것이 아니었다. 동대문은 흥인지문으로 인을, 서대문은 돈이문으로 의를, 남대문은 숭례문으로 예를, 북대문은 숙정문으로 지를 상징했다. 도성 한가운데 세워진 보신각 총각은 신, 즉 신의를 의미했다. 인, 이, 예지신, 유교의 5가지 핵심 덕목이 도시 구조 자체에 새겨진 것이다. 한양은 단순한 행정 수도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유교 경전이자 이상 국가의 물리적 구현체가 되어야 했다. 정도전의 꿈은 돌과 나무로 이루어진 건축물 속에서 서서히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고 한강은 이 새로운 왕조의 탄생을 지켜보며 유유히 흘렀다. 조선의 초기 200년은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유교적 이상이 통치의 근간을 이루었고 한양은 선비들의 도시로 자리 잡았다. 경복궁의 근정전에서는 왕과 신하들이 국정을 논했고 성균관에서는 미래의 관료들이 사서삼경을 외웠다. 종로 거리에는 양반들의 의관이 오가고 궁궐 주변에는 권력의 중심에 가까이 머물고자 하는 이들의 저택이 들어섰다. 한양은 명실상부한 조선의 심장이었고 질서 정연한 계급 사회의 축소판이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시기는 영원하지 않았다. 16세기 말 동쪽 바다 너머에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1592년 4월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명나라 정복이라는 야욕을 품고 조선을 침공했다. 임진왜란이 시작된 것이다. 일본군은 부산에 상륙한 지 불과 보름 만에 한양으로 진격해왔다. 조선군은 제대로 된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무너졌다. 당시 왕이었던 선조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결단을 내렸다. 아니, 결단이라기보다는 도피였다. 그는 백성들을 버리고 북쪽으로 피난길에 올랐다. 왕이 도성을 버리고 떠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양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500년을 이어온 신분제의 억압 속에서 신음하던 노비들이 들고 일어났다. 그들은 장애원으로 몰려가 자신들의 신분을 증명하는 노비 문서를 불태웠다. 불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분노한 민중들은 궁궐로 향했고 경복궁에도 화마가 덮쳤다. 200년 동안 조선 왕조의 위엄을 상징하던 그 장엄한 건축물들이 하룻밤 사이에 재가 되어버렸다. 며칠 후 일본군이 한양에 입성했을 때 그들이 본 것은 이미 폐허가 된 도시였다. 전쟁은 그 후 7년간 계속되었다. 이순신 장군의 해전 승리와 의병들의 저항, 그리고 명나라 원군의 개입으로 일본군은 결국 물러났지만 한반도는 황폐화되었다. 특히 한양의 상흔은 깊었다. 경복궁은 완전히 소실되어 이후 270년 동안 재건되지 못했다. 왕들은 창덕궁이나 창경궁에서 머물렀고 경복궁 터는 잡초만 무성한 빈터로 남았다. 한때 화려했던 궁궐의 주춧돌 위로 바람만 쓸쓸히 불어갔다. 전쟁의 기억은 조선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남았고 한양이라는 도시 자체도 오랜 시간 그 충격에서 회복하지 못했다. 하지만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 18세기에 접어들면서 조선 사회에는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영조와 정조, 두 명의 개혁군주가 연이어 등장했던 것이다. 특히 정조는 상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한양을 단순히 양반과 관료들의 도시로만 남겨두지 않았다. 정조는 자유로운 상행위를 허용하는 정책을 시행했고, 이는 한양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종로와 남대문 일대에 시전 상인들이 자리 잡았고, 한강변의 마포나루는 전국 각지에서 물산이 모여드는 거대한 물류 거점이 되었다. 배들이 끊임없이 드나들었고, 짐꾼들의 구호 소리와 상인들의 흥정 소리가 강변을 가득 메웠다. 이 시기 한양의 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여전히 유교적 질서가 사회의 뼈대를 이루고는 있었지만, 그 틈새로 새로운 생명력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돈을 번 상인들은 경제적 영향력을 키워갔고, 그들의 문화적 취향도 사회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한양 곳곳에 주막과 음식점이 생겨났다. 설렁탕과 곰탕을 파는 집, 막걸리와 안주를 내놓는 선술집, 떡과 과자를 파는 가게들이 성업했다. 음식 문화가 발달했고 서민들의 입맛도 점점 까다로워졌다. 장터에서는 갖가지 물건들이 거래되었다. 전국 팔도에서 올라온 쌀과 포목, 도자기와 철물, 생선과 채소들이 한양으로 모였다가 다시 각지로 흩어졌다. 한강은 이 모든 교역의 동맥이었다. 충청도에서 온 배, 전라도에서 온 배, 경상도에서 온 배들이 마포나루에 줄지어 정박했고, 한양은 명실상부한 상업도시로 거듭나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경제적인 것에 그치지 않았다. 문화적으로도 새로운 흐름이 나타났다. 엄격한 유교 교리에서 벗어나 세속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분위기가 조금씩 퍼져나갔다. 판소리가 유행했고 서민들은 광대의 제담에 배를 잡고 웃었다. 한글 소설이 인기를 끌었고 춘향전이나 홍길동전 같은 이야기가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물론 이 모든 변화가 기존 질서를 완전히 뒤집은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양반은 양반이었고 상놈은 상놈이었다. 하지만 돈의 힘은 점점 커지고 있었고, 경제력을 가진 평민들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한양은 더 이상 단순히 선비들의 도시가 아니라 복잡하고 역동적인 생명체로 진화하고 있었다. 그러나 19세기로 접어들면서 조선은 다시 한번 격변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서양 열강의 제국주의가 동아시아를 압박하기 시작했고,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 급속도로 근대화를 이루며 침략적 야욕을 드러냈다. 조선은 오랜 쇄국 정책으로 인해 세계의 변화에 뒤처져 있었다. 고종이 즉위하고 대한제국을 선포하며 근대화를 시도했지만 이미 시간은 늦어버렸다. 고종은 한양을 서울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고, 전기를 들여오고 전차를 운행했으며 서양식 건축물을 세웠다. 덕수궁에는 석조전이라는 서양식 궁전이 들어섰고, 경운궁 일대에는 새로운 문물이 속속 도입되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은 일본의 야욕 앞에서 무력했다. 1910년 경술국치로 조선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한양, 아니 서울은 경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식민지 시대를 맞이했다. 경성, 이 이름 자체가 굴욕이었다. 500년 동안 한양이라 불리며 한민족의 자긍심이었던 이 도시는 이제 일본 제국의 지배하에 놓인 하나의 지방 도시로 전락했다. 조선 총독부가 설치되었고 일본인 관료들이 이 땅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단순히 행정적 지배에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조선인의 정신까지 지배하려 했고, 그 상징적인 행위는 경복궁에 대한 만행으로 나타났다. 일제는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을 헐어내고 그 자리에 조선 총독부 청사라는 거대한 건물을 세웠다. 500년 전 정도전이 유교적 이상을 담아 설계했던 그 신성한 공간 한가운데 식민 통치의 상징이 들어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건축 행위가 아니라 한민족의 자존심을 짓밟는 의도적인 모욕이었다. 일제는 더 나아갔다. 창경궁을 창경원이라는 이름의 동물원과 식물원으로 바꾸어 버렸다. 왕들이 거닐던 전각 사이로
이제 원숭이와 호랑이가 우리에 갇혀 있었고 일본인 관광객들은 맥주를 마시며 벚꽃놀이를 즐겼다. 궁궐은 더 이상 엄숙한 역사의 공간이 아니라 오락과 소비의 장소로 전락했다. 한민족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훼손되었다. 거리 이름이 바뀌었고 일본식 신사가 곳곳에 세워졌으며 조선인들은 자신들의 이름조차 일본식으로 고쳐야 했다. 경성은 겉으로는 근대 도시의 모습을 갖추어 갔지만 그 안에 사는 조선인들의 마음은 점점 더 황폐해져 갔다. 하지만 억압이 강할수록 저항도 거세지는 법이다. 1919년 3월 1일 마침내 민족의 분노가 폭발했다. 탑골 공원에서 독립선언서가 낭독되었고 만세 소리가 경성 전역을 뒤흔들었다. 학생들이 앞장섰고 상인들이 가게 문을 닫았으며 노동자들이 일손을 멈췄다. 태극기가 하늘을 뒤덮었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대한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 그 목소리는 하나로 합쳐져 천지를 울렸다. 일제는 무력으로 이를 진압했다. 총칼이 무고한 시민들을 향했고 많은 이들이 쓰러졌다. 감옥은 독립운동가들로 가득 찼고 고문과 탄압이 이어졌다. 그러나 3.1 운동은 결코 실패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민족이 여전히 살아있으며 자유를 향한 열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경성의 거리에 뿌려진 피는 헛되지 않았고 그 희생은 역사에 깊이 새겨졌다. 식민 통치는 35년간 계속되었다. 그 시간 동안 경성은 기형적으로 발전했다. 일본인들이 거주하는 남촌과 조선인들이 모여 사는 북촌은 확연히 구분되었다. 남촌에는 백화점과 극장, 카페와 레스토랑이 들어섰고 깔끔하게 포장된 도로와 전차가 다녔다. 반면 북촌의 조선인 거주지는 여전히 좁은 골목과 낡은 한옥들로 가득했다. 같은 도시 안에서 두 개의 세계가 공존했고 그 경계는 명확했다. 일부 조선인들은 친일의 길을 택하며 부를 축적했고 대다수의 민중은 가난과 차별 속에서 버텨냈다. 경성은 성장했지만 그것은 조선인들의 도시가 아니라 일본 제국의 식민지 거점일 뿐이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찾아왔다. 일본 제국이 무너졌고 35년간의 긴 악몽이 끝났다. 경성의 거리는 환희로 들끓었다. 사람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를 불렀다. 조선총독부 청사에서 일장기가 내려지고 한반도는 다시 한민족의 손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해방은 동시에 분단을 의미했다. 38선이 그어졌고 북쪽에는 소련군이, 남쪽에는 미군이 진주했다. 경성은 다시 서울이라는 이름을 되찾았지만 한반도는 둘로 쪼개졌다. 좌익과 우익이 대립했고 정치적 혼란이 극에 달했다. 그리고 1948년 남한의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각각 수립되면서 분단은 고착화되었다. 불안한 평화는 불과 2년밖에 지속되지 못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이 38선을 넘어 남침을 시작했다. 한국 전쟁이라는 거대한 비극이 막을 올린 것이다. 북한군의 진격 속도는 무서웠다. 불과 사흘 만에 서울이 함락되었다. 정부는 급히 남쪽으로 피난을 갔고 시민들은 공포에 떨며 도시를 빠져나갔다. 피난길은 지옥이었다. 사람들은 보따리 하나 들고 걸었고 어린아이를 업은 어머니들은 눈물을 흘리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한강 다리가 폭파되었다. 다리 위에는 아직 수많은 피난민들이 있었지만 북한군의 진격을 막기 위해 다리를 끊어야 했다. 폭음과 함께 다리가 무너졌고 그 위에 있던 사람들은 강물 속으로 떨어졌다. 비명과 울음소리가 한강을 가득 메웠다. 전쟁의 참혹함은 이것이 시작에 불과했다. 전쟁은 3년간 계속되었다. 서울은 4번이나 주인이 바뀌었다. 북한군이 들어왔다가 유엔군이 수복하고 다시 중공군의 개입으로 후퇴했다가 또다시 탈환되었다.
그때마다 도시는 폭격과 폭격에 시달렸다. 건물들이 무너졌고 불길이 치솟았으며 시체들이 거리에 방치되었다. 1953년 7월, 마침내 휴전협정이 체결되었다. 총성은 멈췄지만 전쟁이 남긴 상처는 너무나 깊었다. 서울은 폐허였다. 남대문과 동대문 주변은 잔해로 뒤덮였고 한때 번화했던 거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사람들은 판잣집을 짓고 살았으며 전쟁 고아들이 거리를 헤매었다. 한강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지만 그 물결은 너무나 많은 슬픔과 죽음을 목격해야 했다. 폐허에서 시작하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1950년대 후반의 서울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다. 하지만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생존을 위해,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그들은 다시 일어섰다. 북쪽에서 피난 내려온 실향민들이 서울로 모여들었고 농촌을 떠난 이들도 도시로 향했다. 인구가 급격히 증가했고 주택은 턱없이 부족했다. 남산과 북악산 기점에 무허가 판잣집들이 빼곡히 들어섰다. 전기도 수도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그 집들에서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버텼다. 명동과 종로 거리에는 전쟁으로 가족을 잃은 고아들과 전상자들이 구걸을 하거나 껌과 담배를 팔았다. 서울은 여전히 상처투성이었지만 그 안에서 삶은 계속되었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부는 경제 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었고 국가의 모든 역량이 산업화와 수출 증대에 집중되었다. 이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고 많은 희생을 수반했다. 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장시간 일했고 농촌은 공업화의 희생양이 되었다.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서울에는 공장들이 들어서기 시작했고 청계천 일대에는 영세한 제조업체들이 밀집했다. 수출을 위한 의류와 가발, 신발과 전자제품들이 이곳에서 만들어져 나갔다. 한강다리가 다시 건설되었다. 전쟁 때 끊어졌던 그 다리들이 하나둘씩 복구되고 새로운 다리들도 놓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1970년대 서울의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바로 강남 개발이었다. 그 전까지 한강 이남 지역은 대부분 논밭과 과수원이었다. 뚝섬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면 끝없이 펼쳐진 농경지가 있었고 사람들은 그곳을 서울이라고 여기지도 않았다. 하지만 정부는 서울의 인구 집중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강남 개발을 추진했다. 경부고속도로가 서울을 관통하며 건설되었고 한남대교를 시작으로 여러 개의 다리가 한강을 가로질렀다. 강남은 더 이상 한적한 시골이 아니라 서울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강남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과감한 정책을 펼쳤다. 강북의 명문 고등학교들을 강남으로 이전시킨 것이다. 경기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같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학교들이 강남으로 옮겨갔고 자녀 교육을 중시하는 중산층 가정들이 그 뒤를 따랐다. 아파트 단지들이 속속 들어섰다. 압구정동, 청담동, 대치동, 잠실 일대에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되었고 깔끔하게 구획된 도로와 상업시설이 함께 들어섰다. 강남은 계획도시였고 그 계획은 놀라운 속도로 현실이 되어갔다. 불과 10여 년 만에 강남은 서울에서 가장 부유하고 현대적인 지역으로 탈바꿈했다. 이것은 한국 경제의 고속 성장을 상징하는 현장이었고 사람들은 이를 한강의 기적이라 불렀다. 1980년대 서울은 국제무대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1988년 서울올림픽 유치가 확정된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스포츠 행사가 아니었다. 한국전쟁의 폐허에서 불과 35년 만에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다. 서울은 올림픽을 준비하며 또 한 번 거대한 변화를 겪었다. 잠실에 올림픽 주경기장이 건설되었고 그 주변으로 체조 경기장, 수영장,
실내 체육관 등 각종 경기시설이 들어섰다. 지하철 노선이 확장되었고 도로가 정비되었으며 도시 미관이 개선되었다. 판잣집들은 철거되었고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도시 외곽으로 밀려났다. 개발의 이면에는 언제나 그런 어두운 면이 존재했다. 1988년 9월 마침내 올림픽이 개막했다. 잠실 주경기장에 모인 수만 명의 관중과 전 세계에서 온 선수들, 그리고 텔레비전으로 이를 지켜보는 수십억 명의 사람들 앞에서 서울은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다. 화려한 개막식과 열띤 경기들, 그리고 한국 선수들의 선전은 국민들에게 자긍심을 안겨주었다. 올림픽이 끝난 후 서울은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 인정받았다. 외국 기업들이 들어왔고 관광객이 증가했으며 한국의 이미지는 크게 개선되었다. 한강변에는 공원이 조성되어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되었고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가 도심을 관통하며 교통의 동맹 역할을 했다. 한강은 더 이상 그저 흐르는 강이 아니라 서울이라는 도시의 정체성 그 자체가 되었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이다. 급속한 경제 성장과 도시 개발은 심각한 부작용도 나왔다. 부의 양극화가 심해졌고 강남과 강북의 격차는 단순한 지리적 구분을 넘어 계급의 상징이 되었다. 부동산 가격이 치솟으면서 집 한 채를 마련하는 것이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요원한 꿈이 되어버렸다. 환경 파괴도 심각했다. 청계천은 복개되어 고가도로 밑으로 사라졌고 맑았던 한강물은 오염되었다. 개발의 속도가 너무 빨랐기에 사람들은 잃어버린 것들을 제대로 돌아볼 여유조차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멈추지 않았다.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민주화가 진전되었고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졌으며 도시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는 성찰의 시간이었다. 경제 성장만을 추구하던 시대가 저물고 사람들은 비로소 주변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무엇을 잃었는가?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이 사회 전반에 퍼져나갔다.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1995년에 일어났다. 광복 50주년을 맞아 정부는 경복궁 앞에 버티고 서 있던 조선 총독부 청사를 철거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85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며 민족의 자존심을 짓밟았던 그 거대한 건물이 마침내 사라지게 되었다. 철거 작업이 시작되었고 중장비가 건물을 부수기 시작했다. 많은 시민들이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들은 박수를 쳤다. 그것은 단순히 건물 하나를 허무는 일이 아니라 식민지 시대의 상징을 지우고 우리의 역사를 되찾는 의식과도 같았다. 총독부 청사가 사라진 자리에는 다시 경복궁의 전각들이 복원되기 시작했다. 완벽한 복원은 불가능했지만 그 시도 자체가 중요했다. 역사를 회복하려는 노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서울시는 청계천 복원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1960년대에 복개되어 그 위로 고가도로까지 세워졌던 청계천을 다시 드러내고 자연형 하천으로 되살리겠다는 계획이었다. 많은 논란이 있었다. 교통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하지만 공사는 진행되었고 2005년 청계천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콘크리트 아래 갇혀있던 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고 그 주변으로 산책로와 녹지가 조성되었다. 시민들은 청계천을 찾았고 도심 한가운데서 물소리를 들으며 산책을 즐겼다. 청계천 복원은 단순히 환경 개선 사업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으려는 서울의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었다.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서울은 또 다른 차원의 도시로 진화하기 시작했다. 정보기술과 문화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올랐다. 강남의 테헤란로는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며 IT 기업들이 밀집했고 홍대와 이태원, 압구정과 청담동은 각기 다른 색깔의 문화와 소비 공간으로 발전했다. 한류라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다.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 음악이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서울은 그 중심지였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명동과 동대문, 강남을 찾았고 K-팝 스타들의 공연장 앞에는 전 세계에서 온 팬들이 줄을 섰다. 서울은 더 이상 한국만의 도시가 아니라 세계 속의 도시가 되고 있었다. 하지만 급격한 변화는 언제나 새로운 문제들을 낳았다. 서울의 인구는 1,000만을 넘어섰고 수도권까지 합치면 2,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좁은 땅에 모여 살았다. 주거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고 교통체증은 일상이 되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몰려들었지만 치솟는 물가와 집값 앞에서 좌절했다. 헬조선이라는 자조적인 표현이 유행했고 젊은 세대는 희망보다는 불안을 느꼈다. 서울은 기회의 도시였지만 동시에 경쟁과 소외의 도시이기도 했다. 빛나는 마천루 사이로 어둠도 함께 존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살아있었다. 북촌의 한옥 골목을 걷다 보면 500년 전 조선시대의 흔적을 느낄 수 있었다. 경복궁과 창덕궁의 전각 안에 서면 왕들과 신하들이 나라를 논하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동시에 강남의 초고층 빌딩들과 코엑스의 번화함은 미래를 향해 질주하는 도시의 에너지를 보여주었다. 한강변 공원에서는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조깅을 하고 연인들이 데이트를 즐겼다. 2000년 동안 수많은 피와 땀과 눈물을 흡수해온 이 강은 이제 시민들의 휴식처가 되어 있었다. 서울은 과거와 현재,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독특한 도시였다. 어느 골목에서는 할머니가 옛날 방식으로 떡을 찌고 있고 바로 옆 건물에서는 청년들이 최신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고 있었다. 밤이 되면 서울은 또 다른 얼굴을 드러냈다. 남산타워에 불이 들어오고 한강의 다리들이 형형색색의 조명으로 빛났으며 강남의 네온사인들이 밤하늘을 물들였다. 이 도시는 결코 잠들지 않았다. 심야버스가 다니고 편의점은 24시간 문을 열었으며 새벽까지 영업하는 식당과 카페에서는 사람들이 밤을 지새웠다. 서울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생명체였다. 숨을 쉬고 맥박을 뛰고 때로는 신음하고 때로는 환호하면서 매 순간을 살아냈다.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울은 너무나 많은 것을 겪었다. 왕국들의 흥망성쇠, 전쟁과 침략, 식민 지배와 해방, 분단과 전쟁, 그리고 폐허로부터의 재건. 이 모든 과정에서 한강은 묵묵히 흘렀고 사람들은 그 강을 따라 살아왔다. 오늘날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걷는 이 땅 밑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묻혀 있는지 잘 모를 수도 있다. 하지만 도시는 기억한다. 돌 하나하나, 길 하나하나에 역사가 새겨져 있다. 경복궁의 추춧돌은 임진왜란의 불길을 기억하고 광화문 앞 광장은 3점 이룬동의 만세 소리를 기억하며 한강다리는 전쟁의 비극을 기억한다. 그리고 청계천의 물소리는 복원과 희망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서울은 완벽하지 않다. 문제도 많고 모순도 많다. 하지만 이 도시에는 포기하지 않는 생명력이 있다. 수없이 무너지고 다시 일어서면서 축적된 회복 탄력성이 있다. 한강이 2000년 동안 한 번도 멈추지 않고 흘렀듯이 서울이라는 도시의 심장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아침이 오면 사람들은 다시 거리로 나서고 지하철은 다시 운행을 시작하며 시장은 다시 활기를 띈다. 과거의 상처를 안고 있으면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서울이고 그것이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한강은 오늘도 변함없이 흐른다. 그리고 그 물결 위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